예, 안녕하십니까. 한준태입니다. 오늘은 54번째 강의입니다. 오늘 내용은 우리가 기다리는 선비라는 주제를 갖고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선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많은 분들은 선비하면 조선시대의 최고의 지도자들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하나는 유교적 사상에 얽매이는 아주 구태의연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은 우리가 얘기하는 대쪽 같은 선비, 절자가 있는 선비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쩌면 선비는 조선이 흥하고 망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권력자임에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선생님은 아마 그 선비에 대해서 선비와 유럽의 신사도 그리고 일본의 사무라이까지 합쳐서 이 세 분들이 어떤 연관성을 갖고 있는가에 대한 연구를 또 해보셨고, 또 여러 가지 내용 쪽에서 과연 올해 우리가 바라는 기다리는 선비는 어떤 모습인가라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흔히 많이 쓰는 내로남불을 많이 얘기합니다. 과연 올해 우리의 지도자들, 지금 선거의 시기인데 이런 지도자들이 과연 우리가 기다리는 그런 지도자인가, 이걸 한번 우리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기다리는 선비, 지도자, 이런 쪽으로 한번 내용을 같이 1시간 반 동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맡아주실 분은 역사로 굉장히 해박하신 백승정 교수님을 모시고 1시간 반 강의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교수님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수원에 와서 여러분들을 뵙게 되면은 매우 기쁩니다. 제가 사실 수원 백가거든요. 그래서 더욱더 수원하면은 애정을 느낍니다만, 오늘 여러분과 함께 생각할 주제는 조금 전에 우리 한준택 선생님께서 설명하신 바로 그 선비입니다. 사실 선비에 대해서는 저보다 연구도 많이 하시고 잘 아실 분들이 무척 많으실 거예요. 사실 이 강의를 듣고 계신 여러분들이 오히려 저보다는 선비를 더 잘 아시고 또 선비답게 사실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오늘은 어떻게 제가 이렇게 좋은 기회를 얻어서 여러분과 함께 이 주제를 다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마 그런 계기는 제가 그동안에 선비에 관해서 몇 권의 책을 쓴 것이 인연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신사와 선비라는 책도 있고, 선비와 함께 추물이라고 해서 선비에 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했고, 또 선비하면은 이제 무엇보다도 글을 다루는 선비를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문장의 시대의 문장 같은 책도 냈고, 또 16세기에 지금 우리는 잘 모르지만 16세기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세 명의 선비 가운데 한 분이 하서 김인후라고 하는 분인데, 그분에 관해서 이제 대숲에 앉아 천명도를 그리네를 쓴 적도 있고, 또 아버지로서 선비를 다룬 조선의 아버지들이라는 책도 썼죠. 그래서 사실 제가 선비를 잘 모르면서도 선비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한 것은 또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혹자는 그런 질문을 할 수도 있겠어요. 아니 교수님, 지금 선비를 왜 얘기합니까? 그거 뭐 다 지나간 거 아닙니까? 선비 정신 그거 좀 어딘가 좀 너무 좀 구태의연한 거 아닙니까? 밝은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저도 사실 그렇게 생각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제 서양에서, 정확하게는 독일이죠. 독일에서 한 15년 동안을 공부도 하고 대학생들도 가르치고 이렇게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저로서는 굉장히 부러운 점이 있더라고요. 그 부러운 점은 다른 게 아니고, 서양 사람들과 우리를 비교했을 때 아주 부러운 점, 제가 아주 부러워한 점은
서양 사람들은 자기들의 전통을 부정할 필요가 없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옛날에 기사가 있었고 또 그것이 나중에 신사가 되고 또 그런 신사의 시대를 넘어서 시민의 시대가 오고 이런 것들을 아무 역사적 부담감이 없이 아주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비해서 우린 그렇지를 못하죠. 우리는 걔들 때문에 망했어. 누구 때문에 망했어라는 이야기를 우리는 많이 하게 되고 그래서 역사가 늘 단절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과연 선비는 무엇일까? 선비는 우리 현실하고는 정말 그렇게 거리가 멀까? 오늘날 우리는 선비 정신을 살릴 수 없는 것일까? 하는 이런 질문을 제 스스로에게 던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결과는 자연히 지금 여기 차례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만 이제 일부 강의의 첫 번째 부분에서 제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고민을 저 나름으로 해소해 갈 적에 선비만 생각해 보면 안 되겠고 신사라고 하는 말하자면 중국의 선비죠. 중국의 선비에 대해서도 좀 검토를 해보고 또 일본의 선비 아닌 선비죠. 사무라이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그리고 이제 서양에서 이른바 기사도, 신사도 이런 것들이 이제 현대까지 어떻게 이어졌는지를 한번 스케치해 보려고 합니다. 자세히 말씀드리면 뭐 이거 각각의 주제를 가지고도 정말 오랜 시간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그러나 이제 오늘 우리는 매우 간단하게 간추려 보겠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그렇게 했을 적에 참 선비는 어떠해야 되는가 하는 생각도 좀 해봤어요. 그래서 우리 역사 속에 보이는 참 선비의 모습, 주로 이제 조선시대 얘기겠죠. 그렇게 해서 일부 강의를 마치고 잠깐 쉬었다가 2부에 가면은 우리가 배워야 할 선비,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은 선비가 아니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를 인물들이에요. 우리 현대사에서 우리에게 귀감이 되는 그런 분들 몇 분을 잠깐 우리 기억 속에서 불러드리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처음 이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한 선생님께서 그 문제의식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우리가 기다리는 선비는 도대체 누구냐? 우리가 뽑아야 될 지도자는 어떤 사람일까? 그 사람은 어떤 유형의 선비일까? 하는 문제를 우리가 결론으로 내릴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선비 하면은 뭐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그걸 다 검토하다 보면 너무나 산만하게 될 것 같고 저는 우리나라의 선비하면 그 특징이 서당과 의병에 있다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저에게 이런 질문을 던질지도 모르죠. 아니 중국의 선비는 서당을 안 했습니까? 일본의 사무라이는 서당하고 거리가 멀 것 같긴 하고 뭐가 다릅니까? 그런 문제도 좀 따져봐야 되겠죠. 자세히. 서당을 그들도 하긴 했겠지만 좀 다른 점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더군다나 의병에 가면은 완전히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선비한데 선비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이게 우리말 같기는 한데 순우리말 같긴 한데 그 어원이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 선비라고 하는 것은 누구인가, 어떤 특징을 가진 존재인가 하는 것인데요. 역시 우리는 선비라고 하면 호감을 갖기도 하지만은 제가 깜짝 놀란 것은 바로 이 신사와 선비라고 하는 책을 낼 때였는데요. 누가 제목을 듣더니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책 안 팔릴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그렇습니까? 선비가 얼마나 좋은데.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얘기가 백 선생이 몰라서 그렇지 요즘 사람들이 선비를 얼마나 싫어하는지 아시오?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알아보니까 과연 아까 우리 한준택 선생님께서 짧은 소개 말씀에서 밝히신 것처럼 선비를 싫어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더라고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좋아하고 싫어하고를 떠나서
역사적으로 좀 정리를 해보면은 선비라면 글을 읽는 사람이죠. 독서인이죠. 또 선비라면 사회 문제를 앞장서서 해결해 나가는 일종의 리더, 지도자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선비라고 할 적에는 썩은 선비가 아니고 참 선비라고 말을 할 적에는 사회 정의를 구현하고 또 오늘날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는 공정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일 겁니다. 근데 이렇게 보십시오. 선비에 대해서 정말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이제 제가 뭐 읽을 필요 없이 여러분이 눈으로 보시면 아시겠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조금 생각해 보면 조선에서 선비란 누구였을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뭐 지도자이기도 하지만은 우리가 선비라고 부르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참된 선비라고 부르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히려 경계인이었던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원래 고전적인 의미에서 선비, 사라고 한다면은 하위 관리, 중하위 관리를 사라고 불렀던 거잖아요. 그죠? 좀 벼슬이 높은 사람은 대부라고 하고 우리의 그 품계 속에서도 그렇잖아요. 품계가 좀 어느 정도 올라가야 뭐 사품쯤 되어야 대부라고 하잖아요. 그 외에는 대부라고 하지 않죠. 그러니까 전통적인 의미에서 보면은 관직의 어떤 칭호로 보면은 중간 이하의 관리를 사라고 한다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조선시대에 쓰는 말을 보면은 사서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사서. 그 사서를 어떤 사람들은 선비와 백성 이렇게 번역하겠지만은 국어사전을 찾아보시면요. 그 사서라고 하는 말의 뜻에 일반 백성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사서라고 할 때의 선비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벼슬이 없는 벼슬이 없는 선비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16세기 이후가 되면은 이른바 우리가 양반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실제로는 양반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었죠. 양반이라면 문반과 서반의 품계를 가지고 있는 관리를 본래 양반이라고 한 거지만 그러나 일반적으로 양반이라면은 벼슬이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선비는 실제로는 경계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제가 한 40년은 아니고 한 30년쯤 전에 도대체 그 양반이 뭔지, 그 선비가 뭔지가 궁금해가지고 이름난 시골에 이름난 말하자면 양반 집안이 있잖아요. 그 집안의 노인들을 찾아가서 물어봤어요. 선생님, 선비가 무엇입니까? 양반이 무엇입니까? 양반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물어보니까 공통적으로 이렇게 답을 하시더라고요. 젊은이가 그런 걸 알 리가 없지. 내가 그럼 대답해 줌세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대개 그 옛날 양반들이 저한테 들려준 대답이 양반은 첫째가 도덕이네, 둘째가 절이지, 셋째가 문장이네, 넷째는 과환이네, 다섯째는 혼반이고 여섯째는 연원이네. 이것을 두루 갖춘 사람들을 우리가 사족, 양반의 자손이라고 하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도덕? 아니 무슨 학교에서 도덕 과목을 배운 것도 아닐 것 같고 절이, 문장 이게 도대체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물어보기도 하고 공부도 하고 이렇게 해보니까 저 나름으로 이제 좀 분명하게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른바 도덕이라는 건 뭘 말하냐면 사화나 당쟁 때 희생자를 많이 내면은 도덕이 높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절이라고 하는 건 그와 비슷하긴 한데요. 좀 다르죠. 충신으로 충신 정렬을 받았거나 연려 효자의 정렬을 받았을 경우에 그럴 때 이제 보통 절이가 있는 집안이다. 그걸 수량화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3세 5충이다. 3대에 걸쳐서 5명의 충신이 나왔다. 우리 집안은 7세 13효열이다. 해서 13대에 걸쳐서
13명의 연료와 효자가 나와서 정문이 있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문장이라는 건 뭐냐면 말 그대로 문장이라는 건 글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집안에 문집이 있는 선비가 몇 명이 된다. 또 홍문록에 올라가 있는 선비가 어떻다. 문형이 몇 명이다. 일일이 설명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대강 그렇게 넘어갑니다. 과는 이제 말 그대로 문과, 무과, 생원진사 여기 합격해서 청요직을 지낸 분이 몇 분이다. 이걸 다 꼽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혼반이라고 그러면은 바로 그러한 앞에 말한 도덕처리 문장 과안을 갖춘 집안과 어떤 집안과 얼마나 자주 결혼을 하고 있는가 이걸 또 세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끝에 연원이라고 하는 것은 학맥이죠. 학맥. 스승이 누구고 동료 중에서 뛰어난 사람이 누가 있고 그런 분이 우리 고조할아버지 때에 가면 누가 있고 칠대조에 가면 누가 있고 이런 걸 따져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통틀어 가지고 우리 고을에서는 네 집안이 유명하다 해서 어디 김씨, 어디 박씨, 어디 이씨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선비라고 하는 것은 양반과 뗄래야 뗄 수가 없는데 여기서부터가 이제 우리나라의 좀 특별한 점이에요, 여러분. 그거는 이제 제가 좀 저로서는 아주 뼈저리게 보았던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는 교과서 속에서 조선 후기에 뭐 양반이 몇 퍼센트, 상민이 몇 퍼센트, 노비가 몇 퍼센트해서 여러 숫자를 들죠. 여기도 보면 뭐 숫자가 여러 개가 나와 있는데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뭐가 특별하냐면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이제 조선 후기 한 18세기 정도를 기준으로 하면은 대개 3대 4대 3 정도 됐던가 봐요. 그러니까 선비, 양반 가문이 10집이면 3집쯤 되고 평민 집안이 4집쯤 되고 노비 집안이 3집 정도 되고 아마 그렇게 됐던가 봐요. 언제 어디에서 조사가 어떻게 실시되느냐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지만 그런데 제가 여기서 강조하려고 하는 점은 한 점이에요. 그건 뭐냐면 이게 지금 100명 중에 30명이 그러면 양반이었다 선비였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이게 국제적인 비교로 보면 어떠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떨까요, 여러분? 이거는 무지무지하게 많은 숫자입니다, 여러분. 이건 무지무지하게 많은 숫자예요. 무지무지하게. 서유럽의 경우에는 이른바 귀족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역에 따라서 차이는 있지만 아무리 많아도 3%를 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조사에서도 아무리 적어도 7%, 10%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무슨 뜻이냐면 조선이라는 나라에서 조선이라는 나라에서 선비의 가족, 양반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지구상의 어떤 지역에 비해서도 어마어마하게 많았다. 즉 특권이 없는 특권계층이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특권이 없는 특권계층 사람들 선비. 그러니까 당연히 가난한 선비가 되게 많았던 겁니다. 벼슬이 없는 그야말로 권력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선비들이 굉장히 많았다. 이런 현상은 아주 이례적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여러분도 그럴지 몰라요. 서양 역사를 보면서 서양 사람들은 말이야 귀족 얘기만 안 하고 평민들 얘기도 많이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왜 다 양반 얘기만 하고 그런지 모르겠어요. 정말 짜증나. 그렇게 저도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더라는 얘기죠. 서양 사람들이 말하는 이른바 평민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은 보세요. 아까 귀족이 3%잖아요. 그 아래 이야기거리를 남긴 사람들은 상위 10% 정도의 말하자면 중산층들입니다. 그러면 서양 사람들이 역사에서 쓰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 인구 속에서 보면 상위 10 내지 15% 아무리 내려가도 15% 이상 이하로 내려가지는 않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겨우 그렇게 아주 전체 인구 중에서 극소수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면서도 생색을 내는 거죠. 평민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그런데 우리는 양반 얘기를 하고 있어도 30%, 40%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국의 양반이라는 건
매우 참 묘한 존재라는 걸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그런 양반들은 김홍도의 이 그림에서 보이다시피 이 사람이 바로 선비인 거죠. 이 훈장님이 잘 사는 평민들도 앞다퉈서 서당을 세우고 19세기가 되면은 이 훈장 자리에 앉아 있는 분이 심지어는 양반으로 보통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평민들 가운데서도 이런 선비들이 선비죠. 그런 의미에서는 신분이라는 의미에서 선비가 아니고 지식인이라는 의미에서 선비가 되는 거죠. 그들의 또 지향점이라고 하는 점에서도 선비인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조선의 이야기가 전 세계의 일반의 이야기가 아니고 사실은 교육이 조선 후기에 내려오면은 교육이 여러분이 학교에서 뭐라고 배우셨던 실제로는 이미 특권 계층과는 전혀 상관없이 거의 보편적인 교육이 시행되고 있었다 하는 점을 우리는 눈여겨봐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국가가 재정이 부족하니까 의무 교육을 하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19세기 초까지도 서양의 어떤 나라와 비교해 보더라도 조선의 일반적인 교육 여건은 사실은 우수한 편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독서 문화가 한국 사회에서는 널리 퍼져 있었던 것이죠. 이러한 전제 조건들이 결국은 나중에는 의병운동 또는 동학운동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오늘날 한국이 아주 짧은 기간 동안에 산업화에 성공한 것도 바로 거기에 힘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는 극소수의 사람만이 특권적으로 교육을 받던 사회가 아니라는 것. 왜? 조선의 선비는 달랐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이렇게 의병 지도 같은 것도 보면 일일이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뭐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본래 아주 유명한 양반인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 평민인 가운데도 지식이 있는 사람, 뜻이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이 죄다 이렇게 하나의 뭉치가 돼가지고 한 그룹의 의병이 되어서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에게는 선비들이 이끌었던 서당이라고 하는 매우 특별한 현상이죠. 서당이라고 하는 매우 특별한 한국적 역사 현상이에요. 그런 경험을 통해서 서울뿐만 아니라 저 시골 사람들도, 먼 시골 사람들도 수준이 높은 유교적인 교육을 받았던 거예요. 이것이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일제강점기가 끝났을 적에 한국 사회의 교육열을 그야말로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린 거고, 이것이 결국은 산업화와 민주화를 한국 사회에서 다른 어디보다 빠르게 한 것이 만든 힘이었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제 말씀을 들으면서 저항감을 느낀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건 뭐 완전히 뭐 백승종 교수 불러오니까 완전 국뽕이네, 국뽕. 그럼 뭐, 야, 그거 다 중국서 온 건데 뭐 중국은 뭐가 달랐을 것 같냐?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실 것 같아요. 그 얘기를 제가 하려고요. 짧게 얘기할게요. 중국은 우리하고는 완전 달랐다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완전히 달랐다. 중국에 말하자면 선비라고 하는 신사는요, 신사계층은 아주 적었어요. 어느 정도 적었냐면 1 내지 2%밖에 되지 않았어요. 말하자면 서양의 귀족만큼이나 중국의 신사는 적었어요. 한국의 선비는 폭이 아주 넓었고요. 그러니까 그 중국의 신사들이 만든 사당은, 이거 보세요. 건물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의 방방곡곡을 다 돌아다니면서 조사해 보십시오. 개인이 가지고 있는 건물 중에 이런 건물이 있나? 이퇴계가 가르쳤던 도산서당, 나중에 도산서원, 이런 정도 규모입니까? 없죠. 전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중국은 우리하고는 다르다. 그러니까 이제 중국 이야기도 자세히 하려면 한이 없지만,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중국은 사실 한국과는 중국의 명청시대는 한국의 조선시대와는 성격이 완전히 달랐어요. 완전히 달랐어요. 완전히. 뭐가 그렇게 완전히 달랐냐면요. 말씀드린 아까 1, 2%가 신사라고 하는 것 외에도 이 사람들은 종족 안에, 한 종족 안에도, 한 집안 안에도 신분이 제각각이었어요. 중국에서 신사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세습이 아니에요. 이거는 과거의 합격
합격을 해야만 신사가 되는 거예요. 1차 시험이든 2차 시험이든 3차 시험이든. 그 자격이 없으면은 신사의 아들도 신사가 아닌 거예요. 우리나라는 벼슬을 8대를 못했어도 이조 판서 아무개의 8대손이면 누구나 알아주는 양반이죠. 그러나 중국은 그렇지 않았다.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시설이 정말로 달라요. 그리고 살아가는 방법도 달라요. 그러니까 조선의 양반은 도저히 할 수 없는 것들을 중국의 신사들은 해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예를 들면 중국의 신사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이 지방 행정에도 직접적으로 참여해서 실질적으로 지방을 지배해요. 뿐만 아니라 그들은 전당포를 운영해요. 정정당당하게. 그리고 고리대금도 당연히 해요. 내놓고 해요. 숨어서가 아니고. 그리고 그 밖에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해요. 그러니까 아주 하급 신사들은 또 어떻게 하냐면 그 아주 하급 신사들이 우리나라의 일반 선비들하고 비슷한 역할을 하죠. 훈장으로 생계를 유지하는데 그 중에는 중국의 하급 신사는 대필 작가도 하고 상업 작가도 하고 상업 소설 교정도 보고 뭐 그러고 다 보수도 요구하고 뭐 여러 가지 수리사업 전문가도 있고 의사, 법률가, 종중 대표 등등 이런 것을 직업으로 행사했다. 직업으로 가지고 있었다. 그러니까 우리의 양반들은 그 왜 속담에도 있잖아요. 양반이 뭐라고 합니까? 냉수를 마시고도 이를 쑤시고 뭐 수염이 석자라는 말이 있잖아요. 아무튼 체면이 굉장히 중요한데 중국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우리식으로 보면 정말 부유한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고 이들은 투자를 막 했어요. 그래서 이제 집안을 운영할 적에도 유망한 청년을 후원한다는 그런 명분하에서 돈이 되는 데는 다 투자를 했죠. 그리고 대부은행 같은 것도 운영을 하고 하여튼 자세하게는 설명을 못 드립니다만 아주 이권을 장악해가지고 부자로 살면서 떵떵거렸다. 우리의 대부분의 양반들이 이름만 양반이고 실제로는 아주 가난하게 살았던 것과는 정말 많이 다르다. 그런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일본은 어떻습니까? 일본의 경우에는 일본에는 이제 말하자면 우리의 선비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사무라이 가운데 좀 있거나 아니면 평민들 중에서도 좀 들어 있었고 또 스님들 중에도 들어 있었지만은 이제 주류가 되는 것은 역시 이제 사무라이일 텐데요. 그들이 결국 그들이 만들어간 세상이 우리하고는 또 아주 다른 그런 세상이었잖아요. 그 이야기를 좀 간단히 해볼게요. 그러니까 물론 미화된 얘기가 굉장히 많죠. 거기도 가령 뭐 사무라이는 할복을 한다. 이게 지금 사무라이가 할복하는 장면을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명예를 더럽혔을 때 목숨을 끊는다. 그래서 이 칼로 지금 이 배를 자르니까 할복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정말 이렇게 해서 사람이 죽었을까요? 여러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뒤에 칼을 들고 있는 사람은 왜 있는 걸까요? 여기. 고통을 줄여주기 위해서 목을 쳐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렇게 배를 다 뒤져가지고 2시간, 3시간에 걸쳐서 칼로 자기 배를 갈라서 죽기는 어렵습니다. 어렵고 그 실제 사무라이 전통이라고 하는 것이 이거 뭐 자세하게 설명해야 되겠지만 오늘은 이제 기회가 그런 건 아니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의 선비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 많았다. 첫째, 일본의 사무라이는 이 사무라이라고 하는 글자는 모실 시자, 시를 말하죠. 원래는 경호원을 말하는 거죠. 원래는 경호원을 말하는 것인데 이 사람들은 도시에 살아야만 됐어요. 도시에. 시골에 살면 안 돼요. 농부들과 어울리면 안 돼요. 우리의 선비는 어때요? 농부들과 같이 살면서 농사를 지으면서 사는 선비도 많았죠. 그렇잖아요. 그러니 이제 이 사람들은 월급에 의해서 사는 거죠. 연봉에 의해서. 우리의 선비들이 대부분 연봉이 없이 살았던 것과는 아주 구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사생관을 죽고 살고 하는 것을 아름답게 묘사를 한 책들이 있지만 실제 그것은 일본의 사무라이들이 지향했던 지향점일 수는 있지만 그들의 실제 생활과는 거리가 멀다 하는 것도 알아야 되고
그런데 그 사무라이라는 것도 사실 따지고 보면 한 줌밖에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사무라이는 아무리 많을 때도 일본 전체에서는 10%가 넘은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도 물론 여러 가지 유괴 구도가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진짜 중요한 건, 우리하고 크게 차이가 나는 건 뭐냐면, 시간이 흘러가면서 19세기에 가까워지면서 일본의 사무라이들 중에서는, 그리고 일본의 지식인들 중에서는 상당수가 랑가쿠라고 하는, 우리가 난학이라고 부르는 서양학에 몰입해 있었다는 거죠. 그 서양학이라는 건 뭡니까? 서양에 관한 학문이죠. 그러니까 서양의 근대적인 의학, 서양의 근대적인 화학, 서양의 근대적인 기술, 서양의 근대적인 여러 가지 인문 자연적 환경에 관한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이 아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메이지 유신이 일어나기 전에 일본에는 이런 랑가쿠를, 난학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2,000개도 넘었어요. 2,000개도 넘었어요. 우리로서는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숫자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이미 이런 기차가 들어오기 전에 기차의 모습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죠. 그들은 서양의 요리에 관해서까지도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 그리고 실제로 그들 가운데는 서양말을 독해할 수 있는 사람들도 많았죠. 그러한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1871년부터 1873년까지 일본에서는 메이지 유신의 일환으로 이와쿠라 사절단을 유럽에 보내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제 미국을 거쳐서 유럽 곳곳을 다 뒤지고 어마어마한 보고서를 작성해 가지고 오는데, 그 이와쿠라 사절단이라고 하는 게 그 당시 1870년대 초반에 일본의 말하자면 고위 관리들 중에서 상당수가, 뭐 그 숫자가 지금 정확하게 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뭐 근 절반에 해당하는 그런 관리들이 이렇게 장기간에 걸쳐서 샅샅이 서양 세계를 조사하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본이 나아갈 바를 밝혔던 거잖아요. 이와쿠라 사절단입니다. 그래서 일본의 메이지 유신이 성공한 거고, 그 중심에 있는 사람이 이와쿠라 도모미라고 하는 사무라이죠. 그 일본의 사무라이는 여기까지 갔다. 그래서 이제 일본 사람들은 그 자기들의 사무라이 전통에 대해서 아직도 미화만 하지 비판적으로 보는 목소리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 점은 이제 서양 사람들하고 좀 비슷하죠. 그런데 하여튼 그 일본 사람들이 그런 과정에서 왜요? 아주 보수적이고 수구적인 그런 사무라이들도 많이 있었죠. 그 사람들은 1877년에 이른바 세이난 전쟁을 통해서 완전히 섬멸되죠. 완전히 제거가 됩니다. 그래서 일본의 근대화, 일본의 유럽화를 막는 세력은 일본이 존재하지 않았다. 1877년 이후 일본은 그야말로 일로, 한 길로, 오직 한 마음으로 그들이 추구하는 근대화의 과정에 몰입할 수 있었다 하는 그런 특징이 있잖아요. 그런 점은 일본의 그런 그 사무라이들의 전통을 보면은 꼭 같지는 않지만은 서양에서의 기사가 현대 시민까지 변해간 과정과 좀 유사한 데가 있다고 생각해요. 같지는 않아요. 그러나 좀 유사한 데가 있다. 자, 여러분, 기사도 서양의 기사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서양의 기사는 도대체 언제부터 있었던 것입니까? 서양의 기사라는 건 도대체 무엇입니까? 사실 그 시작을 알고 보면은 이건 깡패들이에요. 말하자면 서양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그러니까 유럽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뭡니까? 그 프리모제니처, 그러니까 장자 상속이 대체로 일반적이었기 때문에 차남 이하는 귀족 집안에서 태어나도 귀족이 되지 못하고 끝나는 것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이제 깡패가 되는 겁니다. 좋게 말하면 약탈과 폭력을 일삼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내버려 두면 사회가 불안하잖아요. 불안정해지잖아요. 혼란스럽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을 잘 이끌어서 기사 계급으로 만들어갑니다. 거기에 이제 앞장섰던 것이 로마 교황이죠. 교황청이 이 사람들에게 준칙을 준 거예요. 이렇게 해라. 저럴 때는 뭘 하면 안 된다.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게 뭐가 있냐면
귀족 여성을 못 살고 굴면 안 돼. 또 성직자를 존경해라. 수도승을 존경해라. 상인들에게서 돈을 뺏지 마라. 또 일요일 날은 싸우지 마라. 뭐 이런 등등이 거죠. 그런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그들이 일종의 행동 강령을 갖게 되는데 십자군에서 이제 제도화되는 거예요. 십자군 운동을 통해서 왜 십자군이 동원되면 유럽 각지에서 많은 기사단들이 출전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그들은 각각 자신들의 명예를 높이기 위해서 기사도를 강화하는 쪽으로 흘러가게 되죠. 그러나 그것이 무한정 계속됐던 것은 아니고 십자군 운동이 대체로 한 200년 정도 지속이 되는데 13, 14세기에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결국 중세가 올라가면서 기사도라고 하는 것은 사라지는 거죠. 기사도가 사라지는데 그게 이제 다른 방식으로 또 살아남는 거예요. 완전히 사라지질 않고. 한 예를 들면 영국의 이제 젠트리가 그 예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영국에서 말하는 젠트리, 사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의 양반을 영어로 번역할 적에도 양반 젠트리라고 그렇게 번역을 많이 하거든요. 양반 아리스토크라시라고 번역하기도 하지만 그게 잘 안 맞는다 해가지고 양반 젠트리라고 표현을 써요. 왜냐하면 이 젠트리라고 하는 게 자기가 없으니까 사실은 귀족이 아니잖아요. 그죠? 자기가 없는 대지주 계층을 이거를 젠트리라고 하거든요. 영국에서는. 이 사람들을 이제 우리가 동아시아에서 한자어로 번역을 하는 과정에서 중국의 신사와 비슷한 거 아니야? 해가지고 신사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향사라고 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양반이라고 하고 그런데 이제 이게 희한한 게 이 젠트리라고 하는 사람들이 희한한 것이 각종 전문직으로 진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영국에서는 각종 전문직으로 진출해가지고 변호사도 되고 판사도 되고 국회의원도 되고 교수도 되고 그렇게 됐던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바로 시간이 흘러가면서 17세기 이후가 되면은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근대가 밝아오면은 이 사람들이 근대 시민사회의 중심 인물로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사가 젠트리를 거쳐서 근대 시민의 여기서 그러니까 시민사회라는 건 오늘날 우리 시민사회와 같은 사회는 아닌 거죠. 이거는 귀족층의 바로 밑에 있는 중산층들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평등을 주장한 것은 모두가 이렇게 평등하기를 주장한 건 당연히 아니죠. 당연히 아니고 자기들이 귀족과 비교했을 적에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중심으로 해서 자본주의가 결국 발달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그 대표적인 것이 이제 이 영국 신사들인데 이 모습을 보면 어때요, 여러분? 마치 중세의 기사를 좀 근대화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오지 않나요? 실제로 그랬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가치관에는 과거의 기사들이 중시했던 예절, 에티켓트, 또 과거의 기사들이 중시했던 공익, 과거의 기사들이 중시했던 정의 이런 것들을 자기들의 가치관으로 삼았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다 그것을 철저하게 이행하면서 살았다고는 볼 수가 없죠. 어쨌든 이런 사람들이 중심이 되면서 이 사람들이 영국과 프랑스에서는 다른 양상을 보입니다만 결국은 하나의 흐름을 형성하는 거잖아요. 일종의 시민혁명을 이끌어간다. 그래서 이제 귀족으로부터 권력이 시민에게로 넘어오는 거죠. 영국에서는 의회를 중심으로 한 시민들, 그 다음에 프랑스에서는 부르주아들, 그러니까 도시의 부유한 상인과 도시의 부유한 수공업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이제 권력을 나눠 갖는 그런 세상이 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시민들이 결국 공교육을 강조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공교육은 모든 시민을 상대로 한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중산층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죠. 이것이 이제 산업혁명을 겪으면서 산업혁명이 일반화된 19세기 초가 되면은 공교육이 진짜 필요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계를 돌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많은 인재들이 필요하잖아요. 보통의
일반적인 초보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필요하니까 이때서부터는 이제 우리가 오늘날 사용하는 그런 평범한 시민들을 위한 교육이 시행이 돼요. 그런데 이 평범한 시민들을 위한 교육에서도 영국 같은 경우는 뭐 다른 나라도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은 과거 중세의 기사들에게 요구되던 덕목이 이제 시민 교육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어떤 게 있냐면은 제가 1980년대 독일에 갔을 때도 깜짝 놀랐거든요. 왜냐하면 거기 고등학생들도 오후 한 두어 시가 되면은 수업이 다 끝나요. 그 다음 뭐 하나? 대개 남학생들의 경우에는 스포츠를 해요. 영국 경우를 조사를 해보니까 19세기가 끝날 때까지도 케임브리지나 옥스포드 같은 대학에도 오후에는 강의가 없었대요. 그럼 오후에 뭐 했겠어요? 오후에는 다 스포츠를 한 거죠. 그리고 아주 스포츠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문예 활동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연극을 한다든가 뭐 그런 문학 활동을 한 거죠. 아니면 예술 활동을 한 거죠. 그러나 대다수는 스포츠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보면 유럽 사람들 축구 어마어마하게 좋아하잖아요. 제가 직접 경험을 했는데, 그러니까 말하자면 기사들의 기사도가 오늘날에는 일반 시민들의 스포츠로 바뀌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은 6살, 7살이 되면 남자는 무조건 축구를 하는 거예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몇 살까지 하는가? 35살 때까지는 동네 축구 선수를 하는 거예요. 누구나 다. 좀 잘하는 사람은 지역 리그의 대표 선수가 되고, 더 잘하는 사람은 국가대표도 되고, 더 잘하는 사람은 이제 슈퍼스타가 되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축구라고 하는 것하고 오늘날 우리가 텔레비전을 보면서 응원만 하는 축구하고는 좀 많이 다르다. 왜? 학교에서 저들은 근대로 넘어올 때 학교에서 바로 옛날 기사들에게 가르쳤던 식으로 무예를 대신해서, 무예도 실제로 가르쳤지만 그 외에 축구를 하고 미식축구를 하고 펜싱을 하고 뭐 조정 경기를 하고 올림픽에 나오는 오래된 종목들은 다 그런 거죠. 그렇게 해서 그게 그렇게 넘어갔던 거다 하는 거죠. 그에 비한다면 우리나라의 선비들은 스포츠하고는 어때요? 거리가 어마어마하게 멀죠. 어마어마하게 멀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 그렇잖아요. 지금도 보면 고등학생이 뭐 한가하게 요가하러 다녀? 고등학생이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태권도장에 다녀? 그러면 이제 대학 가는 건 포기한 걸로 아마 주변에서 그렇게 이해할 것입니다. 그건 왜 그런가? 우리가 살아온 방식은 아주 달랐기 때문이잖아요. 대신에 이제 저는 좋은 점도 많이 있었다는 걸 말하고 싶습니다. 그건 뭐냐면 선비들은 자기 자신도 대체로 가난했지만 더 가난한 이웃을 구제하는데 대단히 열정적이었다. 또 그들은 어차피 서울에 가서 벼슬하는 일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자기가 믿고 있는 그 신념을 자기가 살고 있는 마을 공동체 안에서 구현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많이 했다. 그래서 이번에 코로나를 겪으면서도 잘 드러났는데 서양 사람들은 규칙을 안 지켜요. 유행이 막아지지가 않아요. 안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말 잘 듣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보면 남들은 테러리스트라고 오해할 수도 있는 백범 김구 선생 같은 분도 그 백범일지를 보면 딱 나오잖아요. 뭐라고 해요? 이분이 추구하는 게 뭡니까? 경제보다도 군사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우리는 문화대국이 돼야 된다. 그렇게 글을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라를 뺏긴 상황에서조차도. 김구 선생이 하버드 나왔나요? 아니죠. 동네 서당을 다녔지만 저는 사실 처음에는 백범 김구 선생이 백범일지를 썼을 거라고 믿질 않았어요. 이건 뭐 대강 한 걸 누가 구술한 걸 누가 받아줬고 나중에 춘원 이광수가 멋지게 가다듬었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오해죠. 그게 오해인 줄 제가 알았어요. 왜냐하면 그 백범일지의 초고본을 볼 기회가 있었거든요. 나중에 완성본하고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아주 우수한 능력의 선비죠. 그런 선비들이 우리나라에는 도처에 많았다. 백범 김구 선생이 그렇게 이름난 집안의 자손이 아니어도 그랬다. 한용운을 생각해 보십시오. 한용운은 저 충남 홍성에
그것도 정확하게는 아전의 후손이거든요. 그렇지만 얼마나 훌륭한 인물입니까? 얼마나 훌륭한 시인입니까? 얼마나 그 대단한 지성의 소유자입니까? 그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는 저 시골 홍성마을에서도 나올 수 있고 황해도 해주의 어느 변방에서 나올 수 있고 어디에서든지 나올 수 있었다. 그건 뭘 말하는 겁니까? 그거는 우리의 널리 곳곳에 흩어져 있는 많은 마을에는 우리가 잘 모르는 실력자들이 굉장히 많았던 거예요. 그렇게 됐던 이유가 뭡니까? 여긴 지금 안정복을 약간 예로 들고 있습니다만 결국 그들 선비는 국가 안에 국가를 만들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들은 마을 공동체 중심의 새로운 사회를 만들고 있었다. 그리고 많은 경우에 성공했다. 그래서 그들은 신분을 초월한 사회적 연대, 경제적 연대, 문화적 연대를 자기 중심으로 해냈다. 그러니까 부자라 하더라도 한국의 부자와 유럽의 부자와 일본, 중국의 부자는 근본적 차이가 있어요. 근본적 차이. 근본적 차이. 그게 뭐냐면 두 가지 점이에요. 간단히 말씀드려서 첫째로는 방어 시설이 없어요. 한국의 부자들은 집을 지키는 시설이 없어요. 군대를 따로 고용하지 않고 있어요. 우린 그게 당연한 줄 알죠? 절대로 아닙니다. 서양에 가보십시오. 중국에 가보십시오. 일본에 가보십시오. 그들은 내놓지 않습니다. 그들은 굶주린 백성들이 쫓아오면, 쳐들어오면 쏴서 죽입니다. 무슨 귀족들의 사회적 의무? 그런 건요, 지어낸 말이죠. 그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아주 악랄하게 살았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떤 부잣집도 문이 열려 있어요. 그리고 그 담이라는 건 누구라도 넘어갈 수 있는 담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더군다나 목조 건물이에요. 누가 불화살을 쏘면 다 불바다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집이에요. 그런 집에서 사는 한국의 부자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이 사진을 보십시오. 여기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이게 전라남도 구례에 있는 운조루 유씨들 부잣집입니다. 그 집은 뒤주 하나가 바깥에 나와 있어요. 바깥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타인능해라고 적혀 있어요. 이 집 사람 말고 동네 사람들이죠. 누구든지 여십시오. 그런 거예요. 필요한 사람은 누구든지 이 뚜껑을 열고 필요한 만큼 쌀을 가져가십시오. 그리고 자기들은 쌀을 계속 채우겠습니다. 그런 겁니다. 상상하셨습니까? 그러니까 경주의 최부잣집 선행도 유명하지만 우리나라는 곳곳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 곳곳에 있었다. 그러니까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한국 사회는 부자도 특별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 부자가 책임감을 느꼈다. 그런데 그 부자라는 게 결국 또 누구예요? 가난한 선비도 있지만 그 부자들도 다 선비인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책임감이 엄청 강하죠. 그래서 이게 지금 매천 황현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물론 책임감이 없는 사람도 있지만은 이렇게 책임감이 있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얘기죠. 그게 뭐라고 합니까? 결국 자기가 이 황현 선생이 쓰는 말이 그렇잖아요. 나는 벼슬을 한 일이 없어. 그러니까 임금에 대한 의리가 없지. 함에도 불구하고 조선이라는 나라가 500년 동안 선비를 길렀는데 선비의 나라가 망하게 됐는데 내가 어떻게 살 수가 있는가. 그래서 내가 나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선비로서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죽어야 되겠다. 그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뭐랄까 상상을 할 수 없는 우리로서는 당연하게 생각되시나요? 선비가 나라를 위해서 죽는 것이? 그렇다면 여러분은 진정한 선비십니다. 근데 이제 현대인으로서는 잘 이해할 수 없을지도 몰라요. 근데 제가 지금 한 2분 정도 시간이 남아 있어서 정리를 해보면 그런 것 같아요. 선비란 무엇이냐? 중국의 신사란 무엇이냐? 일본의 사무라이는 또 뭐냐? 서양 사람들은 그 기간, 그 수백 년을 어떻게 살아왔느냐? 이런 것들을 봤을 적에 우리는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첫째로는 좀 우리의 전통만 들여다보지 말고 동양과 서양의 그런 지식인의 전통, 지배층의 전통, 또
사회를 움직인 긍정적인 그런 힘을 잘 들여다보고 그것들을 잘 이을 필요가 있겠다. 서양 사람들이 한 것도 부럽기도 하고 또 중국의 신사들이 그렇게 실용적으로 접근한 것도 꽤 인상적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반면에 또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전혀 뜻밖에도 서양 문화를 받아들이는 쪽으로 나갈 줄이야. 참 의외지만 그런 가능성도 있었구나 하는 것도 좀 생각해 보시고, 두 번째로는 우리 조선의 선비들이 국가적으로 큰 활동을 한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들이 살고 있는 지역 공동체 안에서 연대를 만들어내고 또 그 안에서 벼슬은 없어도 지식인으로서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노력한 것들도 좀 우리가 돌이켜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랬을 적에 이제 선비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의 선비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그런 개념을 써도 좋다면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을 하나의 긴 흐름으로서, 그러니까 오늘만 보지 말고 역사적 흐름 속에서 지금 우리가 어디 있는가 좌표를 잘 찍는 사람이 그게 선비일 것 같은 생각도 들고요. 또 그런 선비라면은 낡고 익숙한 어떤 자기 취향에 맞는 어떤 삶의 양식만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옛것의 소중함을 알면서도 거기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 아마 현대적 의미에서는 선비가 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잠깐 한 3분 쉬면서 차 한 모금 마시고요. 그리고 2부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예,
자, 어떻게 차 한 모금 드셨나요? 2부 강의를 하겠습니다. 그 1부 강의를 들으신 분들 가운데서 저한테 피드백을 주시기를 좀 표정이 좀 딱딱한 것 같다 그런 말씀 하시는데 맞아요. 되게 1부에서는 좀 아무래도 얼굴에 긴장이 있을 수 있는데 2부가 되면 또 좀 달라지기도 하죠. 좋아요.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2부에서 다루고자 하는 거는 그러니까 현대판 선비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워야 할 선비의 모습을 우리는 누구에게서 찾을 수 있을까? 이 사람들도 진짜 선비라고 봐도 되나? 하는 질문을 하면서 던져야 되겠는데요. 저는 먼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까 이제 일부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강조하지 못했는데 좀 더 이야기를 좀 넓게 펴면 한국 선비를 뭐라고 우리가 다시 한번 얘기해 볼 수 있을까? 그들의 어떤 정체성을 어떻게 규정하면은 좋을까? 그러니까 아주 판에 박힌 식으로 한번 정해보자 이거죠. 그 판에 박힌 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일단 공부를 좋아하는 사람이 선비였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자신의 신념을 위해서는 목숨도 버릴 수 있는, 초계와 같이 버릴 수 있는 사람. 예의와 염치를 지키기 위해서는 어떤 것도 할 수 있는 사람. 그러면서 자신의 어떤 그 언행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도덕성을 일깨우는, 말하자면 세상의 죽비와 같은 그런 존재가 선비다. 이제 그렇게 보면 이제 선비의 좋은 점들은 그렇게 네 가지로 압축할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이제 또 부정적인 측면도 또 있는 것 같아요. 이걸 물론 가짜 선비라고 비난할 사람들도 있겠지만 실제 많은 선비들이 보였던 부정적인 모습들도 있을 거다. 그건 뭘까 생각해 보면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지 않을까. 하나는 너무 형식적이다, 그러니까 의례적이다. 그래서 이제 외화내빈, 속빈 강정 같은 그런 껍데기만 추구하는 그런 모습도 일부라고만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많은 선비에게서 발견되는 부정적인 면일 것 같고, 또 다른 문제를 보면은 너무나 사실은 큰 권력을 가지고 있지도 못했으면서 작은 것이나마 기득권을 수호하느라고 개혁을 극도로 회피하고 말하자면 수구 반동적인 그런 모습을 보인 그런 사람들도 아마 내가 선비요, 이 선비의 나라에서 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는 상당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밖에도 이제 왜 광해라고 하는 영화에서도 나오는 장면이잖아요. 명나라가 우리나라를 위해서 우리 임진왜란 때 제조지은이라고 보통 얘기하잖아요. 나라를 다시 되살린 그런 은혜가 있기 때문에 머리카락을 뽑아서 신발을 삼아줄 수도 있고 나라가 망하더라도 명나라를 도와야 된다는 그런 말하자면 극단적인 사대주의자들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이제 선비의 한 모습으로 볼 수가 있을 텐데 설마 그런 부정적인 것을 계승하자고 하실 분은 없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계승한다면은 긍정적인 쪽을 계승해야 된다고 볼 텐데 그 선비들 중에서 현대적인, 근대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근현대의 인물 중에서 정말 선비적이다 말씀드린 그런 좋은 의미의 선비라면 누가 생각나는가라고 제가 많은 학생들하고 얘기를 해봤어요. 많은 학생들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처음 떠오르는 인물이 바로 이분이더라고. 이분이 누구십니까? 모르면 안 되죠. 안중근 의사. 안중근 의사가 정말 선비적이지 않나요? 그의 어떤 그 결의에 찬 행동, 또 그의 당당함, 그의 어떤 그 평화와 정의를 사랑하는 마음. 이분이 동양 평화론을 집필하다가 돌아가셨다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다 쓰지 못하고 앞부분만 좀 쓰고 돌아가셨는데
그 앞부분을 읽어보면 참 기가 막힌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죠. 그 중에 이제 제 기억에 남아있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말하자면 동양 삼국이 공동의 화폐를 썼으면 좋겠다. 동양 삼국이 공동의 어떤 방위 조약을 맺었으면 좋겠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아마도 좀 생각해 보면 바로 그런 사고 방식이 오늘날 유럽연합에서 사실은 구현되어 있는 거 아닌가요? 유로화라고 하는, 그다음에 하나의 시장, 그리고 그와 병행해서 북대서양 조약기구라고 하는 그런 말하자면 방어 체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세계사 속에서 보면 유럽이라고 하는 데는 전쟁이 그칠 날이 없는 그야말로 아주 문제적 지역이었는데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유럽연합을 서서히 만들어가지고 오늘날에는 전쟁의 가능성을 거의 없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런 질서를 사실은 우리가 앞으로 이 땅에서 만들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데 이 안중근 의사 역시도 무슨 특별한 다른 교육을 받은 게 아니고 아버지가 유명한 안진사잖아요. 그렇잖아요. 이 안중근 의사도 총만 잘 쏘는 게 아니라 글을 읽어서 그 위순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매일같이 쓴 글씨, 안중근 의사의 글씨를 모를 사람이 없을 겁니다. 많은 분들, 서예 전문가들이 얘기하더라고요. 진짜 글씨다라고. 이건 진짜 선비의 글씨더라고. 충의지사의 글씨인 거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분, 학생들이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분이 진짜 선비다. 누굽니까, 여러분? 도산 안창호 선생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옷은 아주 신사처럼, 그러니까 현대 신사처럼 입고 계시지만, 그리고 아주 현대화된 분이긴 하지만, 이분도 사실 그 근대적인 교육을 받아서 이렇게 되었다라기보다는 전통시대의 서당 교육이 이분의 뼈대가 됐던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그러니까 이분이 나중에 비밀 애국단체를 만들 때도 그 단체의 이름이 신민회죠, 여러분. 신민회. 신민이란 말은 대학에 나오는 한 구절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대학 지도는 대학의 길은 해가지고 명덕이라고 하는 것, 지선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신민 또는 친민이라고 하는, 그게 이제 대학의 3대 강령 중에 하나잖아요. 그 중에 하나인 신민을 따서 신민회라고 구성한 거죠. 그러니까 뒤에 이제 우리나라의 지금 민주당의 전신인 신민당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바로 그 대학의 구절에서 온 거잖아요. 그랬을 적에 그들의 마음속에는 선비가 있었다. 그 안창호는 특히나 제가 여기도 썼죠. 대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서 중에 하나인데 본래는 얘기 한 편이지만 거기에 나오는 신민이라는 개념을 따서 신민회를 만든 거다. 그런데 거기에 그치지 않고 도산 안창호 선생은 바로 새로운 선비를 기르기 위해서 흥사단을 조직했잖아요. 그 문자 그대로가 흥이란 말이 부흥시킨다는 뜻이고 사라고 하는 건 선비를 부흥시킨다 그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런 좋은 의미의 선비들을 새롭게 양산한다. 그런 단체가 바로 흥사단인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제 마크조차도 이 사자를 썼잖아요. 기러기처럼 보이기도 하지만은 이게 선비 사자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선비 중에 선비라고 한다면은 이분을 또 우리가 빼먹을 수 없다 하는 게 이제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에요. 이분이 누굽니까? 이분이 바로 백야 김좌진. 다른 분들은 장군이라고 하는데 저는 선생이라고 붙여봤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장군이기 이전에 그리고 장군이면서 선생인 분이죠. 아주 유서 깊은 선비 가문에서 태어나서, 그렇죠, 여러분? 애국계몽 시기를 애국계몽가로 지나고, 이분의 스승이 누군지는 아시죠? 이분의 스승이 김복한이라고 하는 그야말로 홍주 의병의 지도자였죠. 탁월한 선비였죠. 그분이 이제 집안 어른이기도 하고 또 김좌진 선생의 스승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김좌진
선생은 그러니까 구학문을 배워가지고 애국계몽 후 시대에는 애국계몽의 리더가 되고 학교도 만들었죠. 사제를 털어서. 그리고 이제 그것으로 안 되니까 무력투쟁을 선언하고 아시다시피 청산리 전투의 김좌진 장군 아닙니까? 사실 일본의 정규군과 싸워서 그렇게 멋진 승리를 거둔 싸움은 거의 없었잖아요. 봉오동과 청산리. 그게 아마 뭐 거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 그런 획기적인 승리를 이룬 것도 김좌진이라고 하는 인물의 한 사람의 공은 아니지만 그의 선비로서의 특출한 덕성과 기계와 지혜와 통찰이 있었기 때문이잖아요. 그가 병력을 운영한 방식도 사실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읽은 여러 병서들이 크게 병서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한문으로 쓰인 군대 운영에 관한 책이지요. 이런 책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정규군 교육을 받은 적이 없으면서도 일본의 정규군을 상대로 해서 멋지게 이길 수 있었다. 그런데 이 김좌진 선생이 얘기가 나온 김에 한마디만 더 보탤까 합니다. 이분이 키가 굉장히 큰 분이에요. 체격이 아주 좋은 분인데 그런데 일본 사람들이 이제 밀정을 통해서 파악한 김좌진에 관한 기록을 보면 이분의 제일 큰 특기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김좌진 장군의 최고의 특기. 그게 바로 유머랍니다. 유머. 아주 웃기는 분이었다는 거예요. 아주 진짜 재미난 분이었대요. 그래서 이 사진을 보면은 그게 안 느껴지지만 실제 김좌진 장군의 그 리더십 가운데는 이분이 정말 사람의 마음을 풀어놓는 무장해제를 시키는 그런 아주 호쾌함과 하여튼 쾌남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김구 선생의 문화 강국론은 여러분이 다 아시니까 제가 길게 설명하지 않고요. 그렇게 이 글을 가져오면 거기 나와 있죠.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죠. 이거 부강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다 보면은 이제 대장동에서 6년 동안 일하고 50억을 퇴직금으로 받는 그런 사람이 으뜸인 나라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김구 선생 그렇지 않으니까 우리의 부력은 우리의 생활을 풍족히 할 만하고 그러니까 밥만 굶지 않으면 된다 이거죠. 그건 이제 유교적인 맥락이에요. 유교 사회에서 가령 부국강병이라고 말했을 때 세종이 말하는 부국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 소득이 3만 달러가 되는 그런 사회가 아니고 사람들이 밥을 먹고 살 수 있을 만한 그런 사회를 말하는 거죠. 우리의 강력은 남의 침략을 막을 만하면 족하다. 그래서 오직 내가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문화의 힘이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또 선비 중에 선비라면 이분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이 김교신 선생은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되게 많아요. 김교신 선생 들어보셨습니까? 아, 들어보셨다고요? 어떤 맥락에서 들어보셨습니까?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뭐라고 하면 아, 그게 뭐더라 하면서 손기정이 생각난다 그래요. 손기정이 누굽니까? 베를린 올림픽에서 우승한 월계관의 소유자죠. 손기정. 그 손기정을 지도한 손기정의 담임 선생님이기도 했고 손기정 선수가 마라톤 예선전 할 때 조선 대표로 식민지 조선의 대표로 전일본 선수권대회에 갔을 적에 그때 코치로서 따라간 선생님이기도 하죠. 담임 선생이기도 하고 코치이기도 한 김교신 선생. 이분은 그냥 아주 교육자로서 유명하지만 종교인으로서도 아주 특출한 분이죠. 종교인으로서는 조금 더 설명하고 넘길게요. 이분이 이제 성서조선이라고 하는 책을 간행했잖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함석헌이라는 이름을 아실 텐데 그 함 선생을 비롯해서 동경에 유학했던 조선의 몇몇 청년들이 기독교 신자가 되어가지고 기독교를 통해서 조선을 구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조선을
성서 위에 세우겠다 하는 각오로 우치무라 간조라고 하는 세계적인 일본 신학자의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성서조선 운동을 한 거는 유명하고, 그 성서조선 운동이 나중에는 일제 말이 되면은 성서조선 사건이라고 하는 게 일어나가지고 그 성서조선 사람들이 너무나도 애국적이다, 조선의 해방을 너무나도 근본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 얘기가 나쁜 악질적인 놈들이다 해가지고 성서조선의 편집자인 김교신은 물론이고 성서조선의 구독자들까지, 구독자가 한 150명 됐다고 그러죠. 그 구독자들까지 전원 압수, 수색, 구금, 구속, 체포 되는 그런, 그야말로 독자까지도 탄압을 받은 사건은 세계적으로 아마 이 사건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건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 바로 이 김교신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을 보면은 대단히 기독교 신자고 기독교 신앙운동가이지만 이분은 근본적으로는 유교의 정신을 계승하면서 기독교를 우리 것으로 만들고자 노력했던 분이에요. 뭐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누가 혹시 질문하시면 제가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진짜 또 선비가 있잖아요. 진짜 선비는 이분이죠. 심산 김창숙 선생. 누굽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이 건물을 보면서 이거 뭐 어디서 많이 본 마크네. 성균관대학이구만 이제 보니까. 성균관대학의 설립자이기도 하시죠. 그런데 이제 아주 그야말로 꼿꼿한 전통적 의미의 선비죠. 그래서 나중에 해방된 다음에는 성균관 지방 향교들을 동원해서 유교 이름으로 근대화를 하려고 노력을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아실 겁니다. 지방의 국립대학교들, 저도 지방 국립대학교 출신입니다. 전북대학교 출신인데요. 그런 지방의 국립대학교들도 다 이 심산 김창숙 선생과 그의 동지들이 향교재단을 움직여서 만든 대학교들이에요. 알고 계셨습니까? 그런가 하면은 여기 보시는 이 법조계의 인물들로서는 가인 김병로라든가 또는 사도법관 김홍섭과 같은 분들이죠. 이거 아주 가인 김병로 같은 분은 아주 그야말로 정의의 변호사가 돼야 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가인 김병로 또 판사 김홍섭 두 분도 아주 특별한 관계예요. 같이 변호사 사무실을 운영했습니다. 일제시대에. 물론 김병로 선생이 어른이시고 김홍섭 선생은 그보다는 나이가 훨씬 적은 분이었기 때문에 동료는 아니지만 말하자면 아들 같은 동료지만 동료는 그래도 동료죠. 그래서 이 김홍섭 선생이 걸어간 길도 아주 특별한 게 있는데 이분들은 다 공통점이 뭐냐면 어린 시절에 그런 사서삼경을 열심히 그러니까 아주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 좀 싸구려처럼 들리지만 그 의미 자체는 심장하죠. 멸사봉공이죠. 나라고 하는 개인을 버리고 공적인 이익과 공적인 가치를 위해서 헌신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으로 평생을 살았던 그런 인물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 사회에 매우 어두웠던 시간들, 뭐랄까 시계가 거꾸로 돌아가는 것과 같은 그런 고통 속에서도 우리가 비틀거리면서 그나마 방향을 잃지 않을 수가 있었다 하는 생각을 하죠. 그럼 이분들이야말로 정말 선비라고 할 수 있죠. 이 김홍섭 판사 같은 경우도 한마디만 더 붙이면은 여러분이 잘 모르실 것 같아서 가인 김병로는 잘 알아도 가인 김병로는 이제 초대 대법원장으로서 이승만 독재 정권과 끝까지 저항하면서 싸웠던 그런 인물 아니에요? 오늘날의 검찰들은 그 앞에 제가 사랑하는 개자를 붙여서 개검이라고 부르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게 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것과는 아주 달리 가인 김병로 선생은 그렇게 사법계의 사법부의 독립을 지키기 위해서 헌신했던 그런 분이고
이 김홍섭 판사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조금은 아시겠습니다마는 이분이 평생을 법조계에 있었지만 새 양복 한 벌을 맞춘 적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법원장으로 있을 때에도 차가 나와도 관용차를 타지 않고 신발도 그 당시 판사 월급은 사랑가마밖에 안 됐대요. 해방 직후에. 그래서 그거에 만족하면서 살았던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무슨 동? 저기 성남의 뭐 대장동 해가지고 관련자들 보니까 무슨 뭐 대법관, 뭐 판사, 뭐 등등 이런 사람들 이름이 많이 나오는 것 같던데 그런 분들하고는 아주 유가 달랐던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인물 중에 또 누가 있습니까? 가령 장준하, 돌베개 장준하, 또 함석헌 선생. 그러니까 장준하 선생은 사상계라고 하는 정말 믿을 만한 잡지를 시대의 등불과도 같은 그런 잡지를 운영한 분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그 잡지에서도 매우 정말 가치 있는 글을 써서 사람들의 마음을 뒤흔들어 놨던 이 함석헌 선생. 이 함석헌 선생은 아까 앞에서 말한 누굽니까? 성서조선의 김 선생, 김교신 선생과 동지이고 성서조선에도 또 많은 좋은 글들을 펴낸 쓴 분이기도 하고 뭐 아무튼 이분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면 정말 할 얘기가 많은데 한국 민주화 운동에서도 대단히 큰 역할을 한 분이잖아요. 그래서 5.16에 대해서도 그 서슬이 말하자면 군인들의 서슬이 시퍼렇던 그런 세상에서도 박정희를 아주 노골적으로 비판할 수 있었던 그런 정말 뻣뻣한 선비죠. 대쪽 같은 그런 선비 함석헌. 이런 분들은 실제로 동양 고전에 대한 이해도 매우 깊었어요. 어렸을 때 제대로 한문을 배웠던 거죠. 그뿐이 아니죠. 그 뒤에 보면은 요즘은 이제 이 무의당 장일순 선생 이야기를 하면 그 한살림이요. 맞아요. 한살림에서 이 장일순 선생 얘기 들은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고 이분 저 혹시 뭐 이현주 목사가 쓴 노자 이야기인가 뭐 거기 등장하는 분 아니에요? 맞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민주화 운동의 대부이기도 하고 생명농업, 말하자면 한국적 생태주의의 중요한 사상적 거목이라고 볼 수도 있죠. 이 무의당 장일순 선생. 근데 이분은 또 글씨도 잘 쓰고 그림도 잘 그려요. 문인화에. 정말 멋진 분이었죠. 그런데 이 내용을 한번 잠깐 읽어볼까요? 여기 보이니까 여러분 뭐라고 읽으십니까? 요즘은 다 컴퓨터만 써가지고 붓으로 쓴 글씨를 못 읽는 분도 많더라고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죠. 오른쪽에서부터 왼쪽으로 이제 읽어가는데 나는 미처 몰랐대요. 뭘? 그대가 나였다는 것을. 달이 나이고 해가 나이거늘 그랬어요. 그대와 내가 하나일 뿐만 아니라 달도 해도 나다 그랬어요. 분명 그대는 나일세 그랬네요. 새겨보면은 할 얘기가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성리학에서 말하는 천인합일이죠. 자연과 인간이 다르지 않음, 서로 다르지 않음. 자연과 인간이 다르지 않음. 이것이 이제 군자의 지향점이거든요. 성리학에서 말하는. 그렇지만 이제 또 다른 차원에서 보면은 이것이 바로 동학적인 거예요. 동학에서 말하는 모두가 하늘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걸 만약에 하늘이라고 넣어보십시오. 내가 하늘이고 그대도 하늘이고 달도 하늘이고 해도 하늘이고 모두가 하늘이죠. 그러니까 그때의 하늘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국어 시간 아니고요.
그 의미를 헤아려 보면은 이 세상의 만물이 그것이 동물이든 식물이든 또는 생명체든 우리가 생명이 아니라고 하는 것들조차도 크고 작은 그 모든 존재들이 사실은 지극히 존귀하다. 그리고 그것은 결국 하나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담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대단히 도가적이기도 하고 불교적이기도 해요. 심지어는. 그런데 이제 제가 알죠. 이 무의당 장일순이라고 하는 분이, 그 장일순 선생이 아주 용감한 분이기도 하고 현실 참여적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동학의 두 번째 교조였던 해월 최시영 선생을 매우 존경했다는 것도 제가 알고 있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짧은 구절 속에서 사실 장일순 선생은 그들의 세계관과 자신의 생각이 다르지 않음을 밝히고 있어요. 이거 정말 참 선비 아닙니까, 여러분? 그리고 제가 여기서는 지금 넣지 않았습니다만 해월 최시영 같은 분, 또 동학을 만든 누굽니까? 수훈 최재우, 또 갑오 동학농민혁명의 가장 중요한 일꾼이라고 할 수 있는 전봉준이나 김계남이나 손화중과 같은 분들도 사실 저는 그분들을 공부하기 위해서 제가 역사를 공부하기 시작한 것이고 그래서 또 제 고향 전주에서 대학을 다닌 것이기도 합니다만은 그런 분들이 진짜 선비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저는 그분들이 진짜 선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선비라고 했을 적에 그렇다면은 우리에게 우리가 기다리는 선비는 누구일까? 라는 이제 우리의 마지막 질문을 던진다면 그건 결국 우리 안에 있는 그런 대단히 깊은 뿌리, 그런 뿌리에서 나오는 전통의 힘을 믿고 그 전통의 힘을 내 것으로 삼아서 새로운 미래를 여는 사람이 바로 우리가 만나야 할 새날의 선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선비를 좀 현대적인 말로 바꿔서 표현할 수도 있겠는가 하면 저는 이렇게 지금 몇 줄로 적었어요. 6줄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선 양심이 있는 그런 사람이어야 할 것 같아요. 우리가 기다리는 선비. 그것은 어쩌면은 우리 자신일 수도 있어요. 밖에서 누가 오는 타인으로서의 선비일 수도 있지만 아까 장일순 선생님 말씀처럼 나는 이제 아는 거예요. 그대가 바로 나라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역시 양심이어야 할 거예요. 양심. 이거는 이제 그 선비들의 성리학적 가치 속에서는 정성이라고는 성자 있잖아요. 성실이라고는 성자 있잖아요. 진실이라고는 의미의 성자가 있잖아요. 말씀편에 이룰 성자. 그것이 있는 사람이 선비라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 퇴계 선생도 모든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진정성이라고 말하는 그 성자 하나다. 그 성이라는 것은 말씀원변에 이룰 성자예요. 그것이 진짜다. 그게 선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라면은 우리 사회의 어떤 개혁을 꿈꾸는 그런 인물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는 많은 문제를 안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룩한 성취도 대단히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서 잘 사는 나라 치고는 자살률이 이렇게 높은 나라가 없잖아요. 잘 사는 나라 치고는 이렇게 청년들이 실업자가 많은 사회가 없잖아요. 잘 사는 나라 치고는 이렇게 노인들이 어렵게 사는 나라가 없잖아요. 노인 빈곤율이 가장 높잖아요. 그런 것들을 뜯어 고치는 사람이 아니면 적어도 그걸 고치려고 하는 사람이 우리 시대의 선비가 아닐까요? 그래서 이제 그런 우리 시대의 선비라면은 공자왈, 맹자왈만 읽고 있는 사람은 분명히 아닐 거예요. 그게 아니고 우리의 미래를 환하게 밝혀주는 내일의 비전이 아니고 장기적인 전망과 그런 가능성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일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이라면 우리가 믿을 수 있지 않겠나요? 또 그렇게 멀리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니고
현실 속에서는 아까 타인능해 생각나시죠? 그 불의 운조루의 유씨들의 그 뭡니까? 뒤주가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약자를 북돋우는 사람이어야 되겠죠. 그렇지만 그렇게만 하고 넘어갈 수는 없잖아요. 우리는 여기서 다시 김구 선생도 생각나고 또 안창호 선생도 생각나고 누구보다도 그 젊은 나이에 교수대에서 목숨을 잃은 그리고 그 유해가 어디 있는지 지금도 우리가 알 수 없는 너무나도 죄송스러운 그런 안중근 의사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렇게 나라를 위해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공익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게 아마 선비가 아닐까. 다른 걸 다 갖췄다 하더라도 그것이 저를 부자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라면 그 전에 뭐 황모라고 하는 국무총리까지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 사람들은 뭐 저기 뭡니까 그 아주 무슨 판사로 검사로 이름을 날렸는지는 모르지만 퇴임하고서 뭐 전관 예우를 받으면 뭐 1년에도 뭐 수십억을 벌고 그런다면서요. 그런 사람에게서 우리가 기다리는 그런 선비를 만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겠나라고 했을 적에 좀 현실감이 있는 단어를 제가 골라본다면 저는 두 개의 단어를 고를 것 같아요. 물론 이건 저의 사견이죠. 하나는 이 세상에 정의를 가져오려고 노력하는, 정의를 잃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그런 사람이 우리가 만나야 할 선비일 것 같아요. 그렇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오늘날 우리 이 세상이 직면하고 있는 기후위기라고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막 몇 달 전에요. 뭐 한 두 달쯤 전인가? 유럽에서도 엄청난 폭우가 내렸어요. 엄청난. 근데 그 엄청난 폭우 속에서 많은 사람이 죽고 마을이 막 파괴가 되고 막 도시 한쪽 귀퉁이가 떨어져 나가고 그랬거든요. 어마어마했죠. 그게 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게 바로 기후위기의 산물이죠. 기후가 우리에게 위기를 가져오고 있어요. 근데 사실 그때 제가 좀 살짝 놀란 건 있었습니다. 그게 뭔고 하니 그러니까 독일의 어느 마을이 그렇게 왕창 부서졌는데 그때 보니까 사흘 동안 200mm인가 300mm가 내렸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웃어버렸습니다. 왜? 우리나라에서는요. 하루 저녁에 200mm 와도 그렇게 안 망가져요. 저는 보니까 과거에 제가 독일에 살았을 때는 독일 사람들은 집을 진짜 잘 짓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비가 와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그때는 제 생각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진짜 뭘 못하는 줄 알았어요. 왜냐면 비만 오면은 막 보도블록이 흔들흔들하고 막 그래서. 그런데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훨씬 더 많은 비가 와도 단시간에 내려도 우리는 오히려 거뜬한데 저 사람들은 그냥 그야말로 어처구니 없이 당하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이게 약하다고 생각한 것이 정말 약한 것이 아니고 정말 잘한다고 생각하는 것들도 사실은 조건이 좋아서였을 뿐이지 실제로는 별로 실력이 없구나 하는 생각도 하게 됐는데요. 어쨌든 그거는 이제 격가지 얘기고 제가 중요하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생태적 가치죠. 생태적 가치를 이제는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된다. 지구는 인간만의 것이 아니다. 지구는 한국인만의 것이 아니다. 지구는 모두의 것이다. 박테리아의 것이기도 하다 하는 생각 받아들이기 어렵겠지만 저는 우리가 만나야 할 앞으로의 선비는 그런 사람이었으면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자, 오늘 저와 함께 제가 사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저보다 훨씬 더 잘 알고 계실 여러분들 앞에서 좀 재롱을 피운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만나야 할 선비는 누구일까? 선비란 과연 어떤 사람들일까? 또 선비들이 활동하던 시기에 이 문화권, 저 문화권, 이 나라, 저 나라에서 활동한 지도적인 사람들은 우리하고는 또 어떻게 달랐을까? 비슷한 점보다는 다른 점에 초점을 맞췄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좀 다양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어쨌든 이제 내년에 대선도 하고 또 지방선거도 하죠 아마. 그랬을 적에 여러분들은 출마하실 계획이 계신가요? 그게 아니라면 우리는 누군가를 보고서 우리가 함께할 그런 좀 선비 같은 사람을 뽑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그러면서 지금 맨 마지막에 말씀드린 6가지 조건을 다 갖춘 분은 아마 없을지도 모르죠. 그렇지만 그 중에 그래도 2-3가지를 갖춘 분이라면 그래도 우리가 좀 악수를 청하고 함께 어깨동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저한테 주어진 시간은 아마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여기서 저는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고요. 혹시 질문이 계시면은 채팅란에다가 질문을 하시면은 제가 간단히 대답 또는 해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